조금 민주당 쪽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또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이 이제 통보가 됐는데 과연 이 소환에 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상태를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그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네네. 보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한 10% 정도 가능성으로 봤는데 이게 점점 낮아져서 저는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 본다. 그러니까 뭐 불가능이란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이게 이제 총선 전까지 3심까지 결론 나기는 어려우니까 다 밀어놓고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결국 총선이 다가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뭐 붕괴하고 결국 그게 자진 사퇴를 하든 아니면 당무위에서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직무정지를 결정하든 어떤 식이 되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뭐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 전 이걸 처음에는 한 20% 정도로 봤는데 이게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한 3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한 65%는 뭐냐? 결국 분열하는 거죠. 왜 제가 그 가장 큰 가능성을 분열로 보고 있느냐 하면, 민주당의 역사가 지난 30여 년을 보면 사실 분당이 많았었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분당을 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어떤 경우가 와도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언제부턴가 조국 사태 때부터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법적 리스크를,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한다. 정치적으로 돌파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80년대 운동권들이 하던 거거든요. 그 정치적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면 어떤 잘못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당하기 때문에 사법 투쟁을 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도 우린 잘못한 게 없다. 민주화 투쟁 그렇게 하죠. 그 사법, 그래서 판사 앞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4년형을 받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리스크, 저렇게 정치적으로 돌파한다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에게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조국에게도 그렇고 정경심에게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는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국민적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부와 이 조직을 이렇게 한 몸으로 묶는 게 나쁜 전략이 아니에요. 위에서 희생이 되더라도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운동이 아니니까. 그렇죠. 부패의 프리즘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시킵니다. 심지어는 뭐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이제 버리십시오라고 하고 스스로 목숨도 끊고,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한 몸이 됐고, 이걸 민주당도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당이 정상적이었다면 대통령 선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뭐 이낙연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서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졌어요. 졌으면 서울시장의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고 나서 개항을 나간다고 할 때 민주당이 정상적 리더십 하에 있었으면 이걸 누군가 막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박지원 위원장이나 젊은 위원장이 이걸 결국 터준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게 막을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당대표 나오고 한 거는 이제 뭐 이미 정해진 수순이고, 그러니까 그때 리더십이 제대로 있었다면 압력을 버텨내고 막았겠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성남 FC 후원금 불법 의혹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변호사 대납 의혹도 있지만, 아마 더 심각하게 와닿는 부분은 저는 선거법 위반 같아요. 그렇죠. 선거법이라는 건 뭐 6개월, 3개월, 6개월 내에 보통 이제 판결이 내는데,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있었었던 뭐 이제 고인이 됐죠. 뭐 김종인 씨는 모른다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유동규 씨는 뭐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1심이라더라도 1심에서 정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확인이 되는 순간 엄청난 분열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친문 세력이 서서히 결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친문 포럼이 만들어지고, 뭐 전직 대통령이 또 우리 책방을 또 내신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보이지 않게 이게 정치 결집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제 친문과 결국 친명 간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야, 이 민주당이 이제 분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셨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부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네네네. 것인데, 우리 정치사가 이제 뭐 민주화된 지 30년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그 안에 보면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아깝게 떨어지고 당대표로 돌아와서 당을 장악한 경우가 두 번 있어요. 네. 이제 98년에 이해창 후보가 네. 그랬고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랬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분은 어떤 경우냐, 이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이해창이 대주주고 그렇죠. 문재인도 2015년에 이미 그 대주주입니다. 2012년부터 총선도 사실은 네. 사실상 지휘한 거고, 그러지 않고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당을 바꾼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승리했는데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느 때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원래 대주주도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는데 이 당을 친명당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과거를 봤을 때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그 민주당이 갈 거로 저는 이제 전망하냐 하면, 이제 그 대장동과 성남 FC는 묶어서 기소할 거다. 뭐 기소하겠죠. 이미 그 다른 그 공범들 저기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 공소장이라고 얘기를 다 했고, 본인이 조사받고 나오면서 뭘 기소할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하는 순간 이거는 지난번 선거법 기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번 딱 기소되는 순간 당대표 직무가 정리되게 돼 있습니다. 정리되면 당무위 열어서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뭐 김혜영 전 의원 한 명 정도가 이제 당대표 그만하셔야 된다 그러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기소가 되면요 적어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10여 명 정도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당무위도 시끄럽겠지만 그렇지. 그러나 이제 뭐 방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또 쌍방울 또 무슨 대납 사건이 또 기소가 또 언제 되면 요번에는 훨씬 많은 수가 이거 안 된다, 총선 다가오는데 그만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문이 더 시끄러지고. 그러던 중에 앞에 아까 말씀하신 기소돼 있는 예. 이 공직선거법상 이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것이 100만 원 이상 형이 1심에서라도 나오면 국회의원도 이제 그만두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고 민주당은 400몇십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대법원 가서도 이거 뒤집어질 것 같지 않다. 이 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 뭐라도 하나 딱 기소가 되는 순간 폭발성이 가질 폭발. 수가 그럼 있어요. 당무위에서도 야 이건 도저히 이제 방어가 안 된다. 그래서 방어를 하면 도저히 이 당은 희망이 없다고 해서 다른 세력이 나갈 거고, 결국 당무위에서 이거를 이제 직무정지 하셔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친명계가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분열 가능성이 그래서 마지막 기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선 지고 그때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발휘하고 나서는 뭐 그냥 외통수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뭐 우울한 전망이 정말 비토크라시로 네. 전국이 됐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함께 되고, 뭐 대화와 협력, 협치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 있지만, 이제 우리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그리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을 때, 방 대표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영화와 책을 섭렵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야, 이 책은 한번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 한두 권 있으시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 얘기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사람이라 그렇지, 맞아요. 어떤 책을 지금 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 대신 그냥 다른 얘기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이고 이거 우리 김 교수님 처음 하는 프로에 나왔는데 희망의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 프랑스 네. 저기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보셨을까? 결승전이 명경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본 경기에서 승부가 안 나고 연장전도 승부가 안 나고 결국 승부 차이 가서 네. 승부가 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도 결국 승부를 못 내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가서도 지금 승복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총선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그 승부차기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재앙적 대통령이라 그러지만 그 대통령 권력에만 너무 그동안 우리가 집중했는데 국회가 169석이라는 야당 의석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여소야대는 많이 경험해봤지만 여소야대는 제3당, 제4당이 있어서 약간 룸이 좀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 비토크라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우리가 한번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얼마 안 남고 뭐 내년 총선이 지나가면 우리 정치가 이제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코로나 막바지듯이 정치가 이렇게 그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가는 것도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버티면 그래요. 내년부터 뭐 좀 희망이 생길 거라고 좀 봅니다. 2월 말쯤 되면은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전개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이걸 가지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갖고 한번 또 심도 있게 나눠본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장시간 이렇게 좋은 토크에 참여해 주신 박성민 대표한테 감사드리면서 뭐 유익한 이런 토크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